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환율은 선행적인 것이 아니라 후행적인 거예요. 중국의 GDP는 이거는 고용 지표예요. 근본적으로는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가 이게 이제 턴하기 때문에 철강제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바로 오늘도 뉴스 속보로 나오던데 이제 중국 위안화가 절하됐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세로 가는 배경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달러 약세가 제일 커요. 그래서 달러하고 뭐 이건 정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특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뭐 죽겠다 이러는데 중국은 수출이 뭐 40%씩 뭐 이렇게 막 늘어나요. 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뭐 4월까지 보면은 최근 3년 뭐 누계로 봤을 때 2019년 뭐 경기 좋다고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제 돈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약하다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안 갖고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5월 말에는 뭐 최근 10년 중에서 하루 기준으로 최대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3조 7천억 정도 자금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안화 강세의 배경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어떤 이득이랄까? 아니면 좀 손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라 그러면 한국이요? 네, 한국. 그래서 우리는 뭐 위안화 강세 때문에 그게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중국에다 파는 게 다 중간재가 9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위안화 강세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너무 잘 돼서 탈인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위안화 강세를 또 하나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 입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두 번째 질문지에 작가님이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뭐 최근에 아주 많이 올랐죠. 네. 뭐 철강, 석유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쓰는 중국의 기업들이 수익성이 확 나빠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환율을 10% 절상시켜 버리면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보면 이제 PPI 그 소비자 물가가 아닌 공업 물가 지수가 뭐 한 7%씩 막 이렇게 뛰죠. 그게 다 이제 수입 물가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낮추려고 하면은 환율을 절상시켜 버리면 그만큼 툭 떨어지는 게 있죠. 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한국이 타격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환율은 선행적인 것이 아니라 후행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은 뭐 크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지금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중국의 수출에 같이 엎혀서 편성해서 이제 우리가 수출이 좋은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뭐 조금 전에 원자재 가격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그 뭐 철강석 가격을 좀 규제한다든가 인하하기 위한 뭐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것이 철광석이라는 하나의 분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원자재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좀 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오늘인가 언론 잠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때문에 네. 차량용 반도체를 못 구해가지고 뭐 이제 시장이 나쁘다 그랬더니 거기에 화장지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지가 모자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장지 사재기 하듯이 지금 중국도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의 업자들이 이게 먼저 사놓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이 재고를 늘리는 소위 말하는 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투기를 하지 말라는 이제 경고를 정부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하게 되면 뭐 씨알이 먹힐까 싶지만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업자들 창고 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두 효과, 그걸로 이제 사재기로 인한 가수요, 요거를 이제 그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중국 경제를 보면은 우리가 워낙 좀 동조화 현상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이제 뭔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국에서 지금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원자재 가격 중국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하면서 그 떨어지면은 또 철강주 가격이 떨어지고 한데, 뭐 그러한 것이 일시적이었다가 다시 뭐 200불을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원자재 가격하고 상관 사실은 조금 없는데, 중국의 철강주가 이제 강세로 가고 했던 것은 그 녹색 경제 때문에 그래요. 기후 협약.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최대로 CO2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인 뭐 과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CO2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발전소고, 두 번째가 이제 시멘트 공장, 세 번째가 철강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강 회사들 중에서 그런 이제 연기 많이 나는 이런 거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포스코 같은 데들은, 포스코 가보면은 그 포스코에서 나오는 쇳물, 그 쇠를 식히는 물 같은 것들, 그 정화를 다 해서 물고기도 키우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 기업일수록 이제 환경 정화 장치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기업들은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그래서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놈만 살아남고 환경 설비를 할 수 있는, CO2를 줄일 수 있는 놈만 살아남고 없는 놈은 문 닫아야 되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이제 그 효과 때문에 살아남은 놈이 이득을 보는,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 거기에 이제 중국의 대형 철강주들이 이게 이제 수혜를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제가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격은 뭐 전 세계가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중국에 철강 수출 많이 하니까 같이 영향을 받은, 그래서 환율 때문이 아니고 중국의 내부적인 환경 정책에 수혜를 입은 것이 중국 철강 산업이고, 거기에 반사적 영향이 가격 영향이 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쿠션으로 이제 그래서 한국의 철강주가 좋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철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의 그 알고 싶은 것은 철강주가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그 중국의 이 철강석에 대한 규제, 가격 뭐 인하 조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 것이냐, 언제까지 먹힐 것이냐. 그거는 철광석에 관한 것들은 이제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그 뭐 협박 이런 쪽이고,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경기 확대에 대한 진짜 수요가 뭐냐.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진짜 철강 공장을 몇 개나 문 닫게 할 것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걸 봐야 이제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 지금 철강 산업을 연기 많은 나는 공장을 문 닫게 하거나 폐쇄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이제 진도가 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말만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까 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 그 다음에 실제적인 액션, 이제 거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우리는 이제 반사적 이익을 크게 그렇죠. 얻는 것이고, 그걸 입으로만 그렇게 미국하고의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가 이게 이제 터나기 때문에 철강제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죠? 이 엄포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 자체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띄우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부담을 느끼고 인민은행 그 외화 지준율을 그 6월 15일부터 인상한다, 뭐 5%에서 7% 늘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과연 중국 정부가 이런 인위적으로 이러한 강세를 좀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거는요. 네. 그 이제 우리는
중국을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중국의 환율은 정부가 뒤에서 다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환율이에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환율은 전일 종가에다가 중국이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22개 나라인가의 통화를 섞어서 가중치를 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경기 대응 인수라고 하는 거 인민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또 플러스를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합쳐져서 환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것은 인민은행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6.35까지 절상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내수 경기 부양이에요. 그래서 내수를 부양하려고 하면은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좋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원가를 싸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이제 환율을 절상시켜 버리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미국하고 환율 전쟁이에요. 미국의 이제 통상 전쟁이 이제 대충 끝나고 새로운 전쟁은 이제 금융 전쟁으로 갈 판인데 거기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뭐 중국이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환율이 6.2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7.19까지 올라가요. 네, 그랬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옐렌이 이제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면 맨 먼저 물고 나올 게 환율 문제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환율을 선제적으로 절상을 시켜버리면 미국하고의 이제 협상에서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화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석을 아주 뭐 많이 하고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뭐 엄청난 샥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 금융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예금의 지준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중국 그 위안화 예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달러를 예금했을 때 그걸 이제 인민은행이 얼마만큼 예치해야 하는 건데 규모를 보면 그 위안화 예금이 한 220조 돼요. 네. 그걸 예를 들어서 1%나 2% 올렸다고 하면 이게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외화 예금은 얼마냐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한 1조 정도 돼요. 아, 상대적으로 크진 않네요. 그렇지. 220분의 1이야.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5%에서 7% 올려서 2%나 올렸네 그러지만 요거를 이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200억 위안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0억 위안 정도가 시중에서 풀렸던 돈이 인민은행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220조에서 200억 위안 그거 잡아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의 자금에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지금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기네가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었죠. 아, 그렇게. 용인한다고 우리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서 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국 정부가 뒤에서 조정해서 환율을 사실은 인위적으로 절상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지금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제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저부와 같이 수출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7.1 뭐 이 상태에서 지금 6.35까지 내려와서 한 12% 절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뭐 수출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5% 안 됩니다. 2%, 3% 이러는데 이게 이제 10한 1, 2% 절상이 됐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절상이 더 이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기 전에 환율이 6.2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6.3이면은 거의 이제 그 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무리하게 이것을 더 절상을 시켜서 낮춰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중국도 상당한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안화 강세라는 건 결국 수출할 때는 좀 불리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위안화 강세일 때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많은 또 달러를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 정부가 이게 강세를 용인하거나 이런 거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환율을 시장에 맡겼던 적이 없어요. 아, 정부가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죠. 절상도 정부가 하는 거고 절하도 정부가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러냐면 2018년 이후에 이제 그 2020년까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계속 늘어나요. 매년 5천억씩 늘어나는데, 그럼 5천억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환율이 절상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절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인민은행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면 이건 절상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절하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절상을 시키는 것이 시장이 사고 팔아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2005년 이때는 무역에서 GDP에서 이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돼요. 네. 수출 안 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근데 그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밖에 안 돼요. 아, 많이 낮춰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83%가 내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더라도 중국이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게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게 미국하고의 수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17% 수출 중에서 그 17% 정도가 미국으로 하는 수출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GDP가 영향받는 건 4%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최근 2년 반 동안 뭐 무역 전쟁을 그렇게 했지만 중국이 안 망하고 멀쩡하게 있는 이유는 그 구조, 60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그 중에서 수출 비중은 17%밖에 안 되는데 미국으로 가는 게 거기에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 상당히 중국도 내수가 커졌네요. 우리가 앞으로의 내수를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상당한 내수가 형성이 돼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럼요. 소비가 이제는 GDP의 60%가 넘어가죠. 기여도로 보면 뭐 어떨 때는 이제 70% 언저리까지 가고, 근데 그거는 뭐 심플하게 보면 되는 것이, 뭐 내수라고 하는 게 아이템이 크게 놓고 보면 상품으로 보면 이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최대,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1년에 작년 2,460만 대, 그 2,500만 대를 샀고, 중국이 2,500만 대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1,400만 대 정도예요. 1,000만 대를 더 샀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왜 이제 소비가 중요하냐 그러면 자동차 하나만 봐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다 똑같고요. 네. 근데 하나 좀 그 중국 정부의 그 내수를 키우겠다라는 정책하고 약간 좀 엇갈리는 또 조치들이 있는 게, 보면은 그 이전처럼 그 경제 성장을 계속 용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인민들의 그 국민들의 그 부채 문제, 부동산에 얽혀 있는 부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할 돈이 여력이 크지가 않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또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나오는 엉터리 정보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돌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GDP는 우리 GDP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는 10%는 성장해야 되겠다, 반드시 10원 내야 되겠다, 반드시 8원 내야 되겠다, 반드시 7원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린 6%는 성장할 거야, 6% 성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 뭐 6.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럼 미국보다 덜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GDP는 이거는 고용 지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전체 GDP의 거의 3분의 63%가 국유기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도로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가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가 이익 많이 내면 그럼 국민들의 이제 이 부를 더 국가가 뺏어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국유가 주고 공유 경제가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중국은 GDP 1%에
고용을 몇 명 할 수 있냐 이걸 갖고 GDP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10%를 주고도 간다고 그러다가 요즘은 6% 간다고 그러냐 저것들 뭐 저렇게 막 얘기해도 돼 완전 엉터리야 사기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이제 오해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중공업이 이제 이 주력이었던 때는 GDP 1%당 고용할 수 있는 숫자가 80만에서 9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1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금년에 907만 명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10%는 성장을 해야 이제 900만 명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비가 대폭 늘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주는 바람에 GDP 1%에 한 220만 명 정도 고용을 해요. 그래서 6%만 하더라도 1,300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을 낮춘 듯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우리 GDP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국유기업이 뭐 부도나고 무슨 뭐 채권을 부도내가지고 위기가 왔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최근 2년간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누구 부채가 많냐를 보면 이 개인들 부채가 아니고 그 기업 부채가 GDP의 160%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출액 100억 하는데 부채가 160억 있으면 그거 망하죠. 근데도 이게 GDP 160%의 부채라는 게 벌써 5년, 10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를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160%의 GDP의 부채를 가져간 이 사람들 중에서 국유기업이 얼마가 되냐를 봐야 돼요. 이거 기업 부채이기 때문에. 네. 국유기업이 대출에 간 게 60에서 70%예요. 근데 국유기업은 그게 부도가 날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보증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 그거 뭐 적자 난다고 그래서 부도 나나요? 중국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60%를 빼면 70%를 빼면 100% 정도의 부채는 이것은 실제로는 국가 부채예요. 그럼 순수 민간기업 부채는 6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다도 실제적으로 순수 민간기업의 부채는 더 낮다는 얘기예요. 아, 또 그렇게 얘기가 되나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부채를 못 갚아가지고 부도를 했다. 그래서 위기다. 뭐 그 칭화대학이 갖고 있는 이제 학교 반도체 회사가 아주 큰 칭화 유니그룹이 있는데 그 회사의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걸 못 갚아가지고 이거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국유기업 도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계속 하는데 그거 완전 엉터리예요. 그래서 왜 엉터리냐 그러면 그 부도 났다고 하는 회사가 이제 칭화윤이 안에 있는 두 개의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가 다 상장 회사예요. 자광국미라는 회사하고 이제 칭화주식이라고 하는 그 자광쿠폰이라고 하는 그 두 개 회사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상장 폐지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여전히 잘 거래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유기업이 아니고 국유기업의 모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 안에 5, 60개의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회사가 회사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걸 못 갚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 그룹이 부도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갚았냐? 다른 계열사가 지급 보증을 해서 거기에 돈을 대신 갚아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멀쩡하게 잘 주가도 잘 올라가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의 그 기업 부채가 과도해서 저거 위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빚이 많아갖고 돈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오해가 있냐면 저축률이요. 뭐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2%, 뭐 3%였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조금 올라갔는데 중국은 저축률이 이게 50% 넘어가다 지금 47% 가까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벌면 미국은 2만 원 저금하고 나머지 다 써버리는데 네. 중국은 이거 50만 원을 저금을 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저축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헐어가지고 쓸 수 있는 룸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14억에 가난한 사람들이 빚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돈을 써 그러는데 문제는 작년에 보면 전 세계 명품의 35%를 중국이 사갔어요.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를 이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중국을 인당소득 $10,0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4억 명을 평균을 냈을 때 $10,000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14억 명을 줄 서었을 때 가운데 딱 가는 7억 등 하는 사람이 $10,000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쓰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5천만 중에서 2,500만 등 밑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지만 상위 5%, 10%들이 BMW, 벤츠, 아우디 사고 백화점에서 고가 명품 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생각을 해보시면 14억 중에서 상위 1억 등, 2억 등 하는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냐. 그래서 중국의 상위 가계소득 10%인 사람들의 커트라인 소득이 $62,000예요. 아, 미국 상당하네요. 수준보다 이제 낮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매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평균하고 놓고 보는 것은 조금 오해다. 그리고 이제 부채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부채 안에는 그런 비밀이 있고, 그리고 가계 부채는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까 말씀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그 지금 우리가 보통 160%라고 기업 부채를, 중국 기업 부채를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국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100%를 가까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0%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의 국가 부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국가 부채죠, 사실은 그게. 그러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중국 국가 부채가 또 위험한 수위 아닐까? 그게 미국보다 조금 낮아요. 미국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는 홀등이 많고. 지금 그때 50%, 60, 뭐 얼마 안 되는데. 250%, 260% 사이예요. 아, 전체 GDP에. 그 중에서 160%가 기업 부채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